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상층 방어 체계이자 다층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LSAM이 최종 개발 완료가 선언되었습니다. LSAM은 고도 40에서 70km 상층에서 적이 미사일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요격하는 무기인데요. 최근 우리 국방부는 10여 년간의 개발의 끝 한국 ADD는 LSAM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자신감 넘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SAM이 한반도 공중주권을 완성시키는 방패라고 표현하는데요. LSAM이 미사일 방어체계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기존에 있었던 MD와는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ADD의 LSAM 독자 개발의 의미와 LSAM이 갖고 있는 주요 성능과 앞으로의 전망 함께 알아봅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10여 년간의 개발의 끝 한국 ADD는 LSAM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영상입니다. 장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LSAM은 적의 핵미사일 위협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직접 타격하여 지상에 도달하기 전 조기에 무력화하는 방어체계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에 이어 LSAM이 더해지면 한국은 교전 영역이 더 높은 고도로 확장돼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LSAM이 미사일 방어 체계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기존에 있었던 MD와는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한국의 LSAM 독자 개발 완료 소식에 해외 군사 매체들은 무엇보다 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개발 완료가 한국은 2024년 말 이루어졌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기술은 미국, 이스라엘 등 소수의 나라들만이 가진 기술로 한국은 독자 기술로 고고도 요격 무기 체계를 개발한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주변국들의 반발을 고려해 개발 중인 무기 체계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이 개발을 준비 중이다라고 발표하면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이며 체계 개발 중이다라고 발표하면 핵심 기술이 개발 중인 것이며 시험 평가가 완료되었다라고 발표하면 전력화 단계에 있다고 알면 되는 것이며 배치가 완료되었다는 발표가 나오면 그건 다음 버전의 개량 및 업그레이드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LSAM의 독자 개발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니 LSAM이 이미 한국의 몇몇 부대에서 실제로 운용 중인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실제 시험평가도 이미 이루어졌으니 말입니다. LSAM의 성능과 기술을 보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기술 수준과 더 나아가 한국의 우주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LSAM을 KAMD의 핵심으로 지칭하는 7가지 필수 성능이 있는데 첫째, 전방덮개는 유도탄이 빠르게 날아갈 때 발생하는 공기저항으로부터 탄도 앞부분에 위치한 탐색기를 보호하고 유도 종말 단계 때에는 탐색기의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어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는 적외선 영상 탐색기입니다. LSAM은 냉각형 IR 시커 적외선을 이용해 적을 탐지합니다. 셋째, 위치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2년 전 영상을 통해 공개되어 많은 화제를 낳았던 바로 그 기술을 실현하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미사일 비행 중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해주고 방향을 정확하게 조정하게 해주어 유도미사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직격 요격체입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직격 요격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다섯째, 단분리 장치, 고속 비행 중 목표 시점에 추진체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여섯째, 히트킬, 폭발력이 아닌 직접 표적의 탄두끝과 충돌하여 파괴하는 기술로 매우 정밀한 유도 기술과의 시너지에 완전한 무력화를 가져옵니다. 일곱째, 이중 펄스형 추진기관 1, 2단계로 나눠진 이중 펄스 시스템을 통해 장거리 비행과 고속 요격이 가능하게 합니다. 종말 단계에서 한 번 더 추진력을 발휘해 목표물을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LSAM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니 미사일 이후에 2번 점화되라고 의아함을 표시했으나 종말 단계에서 한 번 더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존 천궁이나 MSAM 및 패트리어트 3와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공격과 방어 2가지 모두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공격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LSAM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LSAM의 존재 자체가 적의 의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리선포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SAM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단시간에 한국에 도달하지만 LSAM은 이러한 미사일을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SAM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요격 관련 최첨단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돼 적용되는데요. 또한 LSAM을 통해 우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LSAM의 개발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SAM의 고속 요격 기술과 고성능 탐지 레이더는 앞으로 한국의 우주방어 체계로의 확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방어 프로젝트인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미국의 우주방어 산업이 발전했듯 LSAM 개발 과정에 확보한 다양한 군사기술들은 앞으로 한국의 우주방어 산업에도 많은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한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고, 이에 따라 현재 배치된 패트리엇과 국산 천궁2와 함께 정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한층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 단계, 고도 100km 이하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목표를 타격하는 종말 단계를 거치는데, 종말 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합니다. 패트리엇이나 천궁2는 종말 단계 하층을 방어합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를 담당하며 종말 단계의 상층을 방어합니다. LSAM의 전력화는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훨씬 촘촘하게 강화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미사일 방어를 종말 단계에서 상층과 하층 두 개 층에 걸쳐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영토를 향해 발사될 경우 일단 LSAM이 상층에서 먼저 요격하고, 만약 실패한다면 하층에서 천궁2나 패트리엇이 요격을 시도하는 개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앞으로 10년 내에 무려 7가지의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리라고 전망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LSAM 대 항공기용 요격탄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LSAM 항공기 요격탄을 전용 사각 캐니스터로 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항공기용 요격탄은 100개 이상의 항공기 표적을 모두 추적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탄두탄과 다른 점은 요격 속도가 낮은 것으로 마하 2.5 정도로 움직이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으로 주로 레이더 탐지기가 장착될 전망입니다. 요격탄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실패할 경우 침투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은 앞으로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만들어갈 계획인데요. MSAM-3, LSAM-2, 천궁3로 다층 방어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LSAM과 MSAM 및 천궁의 요격 고도를 기존의 약 2배로 늘리고 LSAM-2와 천궁3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심해 의결했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50에서 60km인 LSAM의 요격 고도를 약 100km로 늘린 한국판 사드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또 천궁3도 요격 고도를 천궁2의 2배로 확대하고 교전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며 각각 1조 664억 원과 2조 8,0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군은 2035년 이전까지 해당 무기체계들을 전력화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고도별 다층 방어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국형 사드 LSAM-2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미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LSAM-2 개발에는 LIGNX-1이 미사일 및 체계 종합을, 하나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주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SAM의 개발은 한국 미사일 개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성과인데요.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정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 변환과 미세한 자세 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기술들은 미국 등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 정밀유도 기술로 우리 연구진이 10년 연구 끝에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갖습니다. 훌륭한 연구원들이 있는 한국은 LSAM-2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 13년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사실 그간 시리아 내전은 아사드 정부군이 승리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군의 기습 공격으로 13년간 이어온 우위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시리아 정권을 뒷받침해주던 러시아와 이란 의역량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자 이때를 틈타 시리아 반군이 기습 공세를 퍼부었고 53년간 대를 이으며 유지된 아사드 정권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됐습니다. 지난 8일 이슬람 무장 세력 하야트 타흐리트 알샴, 즉 HTS를 주축으로 한 시리아 반군이 수도를 점령하고 승리를 선언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반군이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외봄이 중동을 휩쓸던 2011년 3월 15일 경제위기 등 혼란 상황 속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정권이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내전 초기에는 서북부를 기반으로 하는 반정부 진영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데다 수적으로도 앞서며 정부군의 우세를 보였으나 아사드 정권은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 속에 전세를 역전,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등 외세의 경쟁적 개입과 피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복잡한 내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오랜 기간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전은 주변 강국의 개입으로 분쟁의 동력이 커졌고 2014년 순위 파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발호하며 갈등 양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2020년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이 선언되며 잠시 소강 상태가 된 내전은 최근 글로벌 지정학이 급변하면서 극적인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거의 모든 군사 자원을 쏟아부으며 약 3년간 소모전을 이어온 상태이고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이란과 헤즈볼라는 전쟁 국면에서 여력이 소진되면서 아사드 정권을 지지해온 구조에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팽팽하게 이어진 내전을 끝낸 시간은 겨우 일주일이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지난달 27일 근거지인 북서부에서부터 친튀르키예 무장 세력과 합세해 대대적인 기습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정부 영토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빨간색이 급격히 줄어든 게 보입니다. 그간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정부군의 승리로 여겨지며 전선이 고착화되었고 거기에 칠러 성향인 트럼프까지 당선되면서 아사드는 승리 깃발을 99% 꽂은 상태였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반군이 정부군의 영토를 거의 다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에 미국, 러시아, 튀르키예까지 전부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간 아사드 정권에 공을 들여온 러시아 입장에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럼 아사드 대통령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반군이 수도를 점령하기 직전 탈출해 러시아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앞서 항공기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를 토대로 다마스쿠스가 시리아 반군에 함락됐다는 보도가 나온 무렵 이곳 공항에서 항공기 한 대가 이륙했다. 여기에 아사드 대통령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라사드는 중동의 악명 높은 독재자로 아버지인 하페즈 아라사드가 사망한 직후 대통령직을 세습받은 독재자였습니다. 취임 직후엔 과감한 개혁 과제를 추진했지만 곧장 철권 통치를 답습해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살인가스, 염소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이런 아라사드 정권을 지지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육해공군 기지를 세우고 시리아를 러시아의 중동 개입을 위한 지렛대로 삼아왔는데요. 그동안 반군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여러 세력으로 갈라졌는데 지난 7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반군의 구심은 시리아 북서부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 조직 HTS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누구보다 러시아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집단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군보다 무력이 약했던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13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서방, 반이스라엘의 기조를 내세웠던 튀르키예가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한 덕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르키예가 반군 편에 선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과 같은 배를 타고 있던 튀르키예가 갑자기 친서방으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튀르키예의 눈에 가시인 로자바나 쿠르드족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가 중립을 깨고 시리아 반군 편을 들면서 시리아 정부에 대한 오랜 불만을 배신으로 되돌려 주었고 이는 곧 시리아 반군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하마스 역시 배후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남북으로 호위된 형국이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헤즈볼라가 버텨온 것은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를 통한 이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마저 끊긴 셈이니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기존처럼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시리아를 중동전 개입의 교두보로 활용하던 러시아는 중요한 요충지를 잃은 셈이라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도망간 시리아의 독재자가 살던 집이 공개됐는데 분노한 시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재자의 집에는 초호화 명품과 슈퍼카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이 도주한 후 시민들이 대통령궁으로 몰려가 고가의 물품을 약탈하고 가구를 파손했고 이 같은 장면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궁에서는 페라리 F50과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의 최고급 차량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페라리 F50은 349대만 생산된 한정판이라며 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외에 아우디, 벤츠, BMW 등의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대통령궁에서는 고가의 의류와 가구 등도 다수 나왔습니다. 대통령궁은 고가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시리아의 인플루언서이자 코미디언인 파디마즈는 대통령궁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는데 냉장고는 고기로 가득 차 있었고 냉장고 앞에는 에르메스 종이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의 아내인 아스마 여사는 3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한때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에 자녀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는 소탈한 모습으로 영국의 다이애나 비와 비교됐습니다. 하지만 아스마 여사는 내전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억 원대의 사치품을 사들여
서방 언론으로부터 시리아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내전 발발 이래 지금까지 62만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떠난 자리에 값비싼 슈퍼카들이 즐비했다니 시민들의 분노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리아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군 HTS 의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는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전력을 지닌 국제사회의 경계 대상이기도 합니다. 10대 시절이었던 2000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반이스라엘 독립투쟁과 9.11 테러라는 주요 사건에 영향을 받은 알졸라니는 점점 종교적 헌신과 전투적 이념에 경도되기 시작했고 이후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자가 된 이후 알카에다에 합류했습니다. 온건책으로 인해 시리아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민한 책략가로 생각되지만 반대파들은 알졸라니를 무자비한 기회주의자로 보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은 2012년 알누스라 전선이 알카에다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식 테러단체로 지정했는데요. 알누스라 전선이 HTS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미국은 HTS의 목표가 시리아의 민주화가 아닌 근본주의적 이슬람 국가 건설이라고 보고 HTS 지도부 역시 여전히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다며 HTS를 테러 조직 명단에 올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리아의 봄이 언제 올지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이처럼 중동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사우디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방공망 엘셈 도입을 서두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장거리 요격체계 엘셈의 개발을 완료하자 이미 중동의 두 국가들이 한국에 구매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셈은 고도 40에서 60km에서 정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엘셈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중동의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구매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도 기대를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해당 국가는 우리 방산업체의 RFI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는데 이는 무기 도입의 첫 단계로 무기의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예비 수출 승인이 나오자 방산업체들은 해당 중동 국가와 엘셈의 기술, 가격, 성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해당 중동 국가는 구매 요청서까지 우리 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중동 국가도 우리 측에 RFI를 보내 예비 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엘셈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셈에 대한 이딴 러브콜은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관심을 보이는 국산 중거리 요격체계 천궁2의 인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천궁2는 앞으로 10년간 생산 계획이 가득 차 이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무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하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지상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4에 참가해 처음으로 천무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유로사토리는 1967년부터 경년마다 열리는 전시회로 올해는 60여 개국 2000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 이번 유로사토리에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308제곱미터의 전시장을 설치해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를 유럽에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는 사거리 80, 160, 290km 등으로 다양화된 미사일 라인업과 함께 잠재적인 구매국 요구에 맞춰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사용 중인 122mm 구경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천무를 홍보했는데요. 이때 많은 나라들이 천무에 관심을 표명했고 이후 하나는 K9 자주포 유저클럽처럼 천무의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유저클럽의 운영을 검토할 만큼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 체계가 어떻게 개발되었을까요? 천무 개발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때는 201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부의 한 보안시설 하나 방산부문 개발팀 30여 명은 텔아비브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보안시설 정문을 통과한 뒤 또다시 비포장도로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을 찾은 것은 당시 극도의 보안 속에서 개발 중이던 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의 사거리 80km 발사 시험을 위해서였습니다. 국내엔 시험장이 없어 그동안 바다로 발사하는 시험만 했는데 막바지 성능 입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를 탐문한 끝에 이스라엘을 시험 장소로 낙점한 것이었습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8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떠나고 3분여쯤 개발팀 전원이 숨죽여 성공 여부를 기다린 끝에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시험에서 미사일이 목표물인 깃대 반경 15m 안에만 들어가도 성공인데 이 수준을 뛰어넘어 정중앙 깃대를 정확히 명중했기 때문입니다. 골프로 따지면 홀인원이었습니다. 시험장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방산업체 관계자조차 정확도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와 협력하지 않겠느냐며 제안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듬해 말 천무는 우리 군의 최종 시험 평가를 통과했고 양산에 돌입해 드디어 2015년 실전 배치됐습니다. 천무의 개발 논의가 시작된 건 2005년 사거리가 최대 6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가 집중 배치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의 주력 대응 무기는 자체 개발한 다연장 로켓 구룡으로 사거리가 40km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짧은 창으로 긴 창에 맞서는 것은 불리하기에 우리도 발사거리 늘리기가 급선무인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존 구룡은 목표물을 추격할 수 있는 유도탄이 아니라 정밀도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북한에 대응하려면 사거리도 늘려야 하고 정밀도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습니다. 방산기업 하나는 당시 군이 이런 무기를 미국에서 살지 아니면 독자 개발할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천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제품을 만들어 독자 개발을 제안해보자는 판단에 수백억 원을 날릴 각오로 개발을 시작했고 실패해도 기술은 남지 않겠느냐며 모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성공을 확인하기까지 수많은 실패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같은 유도 무기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유도 조정장치, 눈 역할을 하는 관성항법장치, 손발 역할을 하는 구동장치 기술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하나는 국방과학연구소부터 대학, 기업연구소까지 사방에서 인력을 끌어모아 설계와 조립, 구동시험을 계속했습니다. 천무는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즉 땅에서 발사해 땅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엔 이런 지상시험장이 없었습니다. 2006년 여름 한화개발팀은 충남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쏘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발을 쏘아 올렸지만 결과는 실패, 목표점은 물론 발사거리 80km도 못 날고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런 실패는 이후에도 이어졌고 발사 시험 한 번에 드는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개발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저수거 전문업체를 고용했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로켓을 찾아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추락한 3개의 로켓 중 건져낼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개발팀은 그날부터 미사일을 분해하며 유도 조정 장치가 문제였는지, 날개 부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제품 재질이나 코팅, 가공, 조립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정식 개발에 들어가면서 핵심은 명중 성공률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진행했는데요. 바다로 발사해선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지 정밀 측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13년까지 이스라엘에서 6번 시험했는데 한 번은 기대에 정확히 맞췄고 나머지 5번도 모두 반경 15m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는 2015년 천무 실전 배치 후 본격적인 수출 세일지에 나섰습니다. 첫 수출은 몇 년 후 중동 A국가였습니다. A국가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와 천무를 저울질하다 천무를 최종 낙점했는데요. 한 번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하이마스는 6발, 천무는 12발이나 됩니다. 브랜드 명성에서는 하이마스에 뒤처졌지만 빠른 납기 약속의 사후 관리 능력에서 천무의 조건이 좋았습니다. 중동부터 유럽까지 방산 전시회를 훑은 끝에 이후 A국에 이어 또 다른 중동 B국가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국가 이름은 물론 계약 시점, 계약 금액도 비밀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각각 조 단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폴란드에 천무 290대와 관련탄을 수출했는데 당시 공개된 계약 규모는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천무는 노르웨이, 루마니아와 같은 유럽 국가는 물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 끝에 개발된 천무는 이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의 2차 계약에는 천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폴란드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국책은행으로부터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구매를 위한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뜬금없이 천무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한국에 구애 중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가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대한민국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라는 제목의 57초짜리 홍보 영상입니다. 국산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의 전력을 보여주는 훈련 장면이 이어지고 영상 말미에는 대박이라는 한국어 자막이 나옵니다. 특히 블랙핑크 노래 How You Like That 반주에 맞춰 러시아가 세계 포병 전력 2위인 한국을 열받게 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것을 고려 중이다는 자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한국에서 지지를 얻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영상 공개 시점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비롯한 특사단의 한국 방문 일정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 무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천무를 수입해서 운용해보니 만족스러웠던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무를 대량 수입한 데 이어 사거리 290km,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CTM-290도 다량 수입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우디는 유사시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아미레커그니션과 디펜스 블로그는 한국 무기 전문가인 메이슨이 그의 X 계정에 올린 사진과 글을 근거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메이슨은 X 계정에 전술 탄도미사일을 포드 하나를 탑재한 K-239 천무가 처음 목격됐다고 전하고 관련 사진을 게재했는데 천무가 탄도미사일 포드를 장착한 채 목격된 것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이 전술 탄도미사일이 바로 CTM-290입니다. 지름 600mm, 길이 4m, 무게 1.5톤인 미사일의 사거리는 290km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육군이 도입한 전술 지대지유도 무기를 개량한 것입니다. CTM-290은 위성항법과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되며 덕분에 이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는 약 9m에 이릅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타격할 때 절반이 명중하는 원위반 지름이 9m라는 뜻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무 발사대는 한 개 포드에 CTM-290 한 발을 탑재합니다. 천무 발사대와 CTM-290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데요. 천무는 600mm 전술 탄도탄 외에 구경 131mm 로켓, 230mm급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400mm 로켓 등 다양한 구경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400mm 탄도미사일은 포드당 한 발씩 총 2발이 장착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형 천무인 호마르케이 발사대에 포드 2개짜리 발사대를 장착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사우디와 UAE가 CTM-290 탄도미사일과 함께 상당한 숫자의 K-239 천무 체계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디펜스 블로그는 사우디에 K-239가 있다는 것은 첨단 방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 한국의 군 하드웨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무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천무에 탑재되는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가 가시화됐습니다. 100mm 구경인 한국형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2의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거리 연장은 기존 천무의 도입국인 중동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에서 천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디펜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100mm 구경의 KT즘2 사거리가 300km에서 500km로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즘은 북한의 지하갱도를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사거리 180km인 KT즘1은 2019년 개발됐고 이어 개량형인 KT즘2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KT즘2는 고정진지에서 운용하는 KT즘1과 달리 천무의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서 운용합니다. 따라서 적의 타격을 더 쉽게 피할 수 있고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KT즘2의 사거리를 늘리는 이유는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있습니다. UAE는 2017년 7천에서 900억 원대 천무를 수입했고 사우디는 1조 원 규모로 들여와 예멘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 투입했는데요. 이들 나라들이 원거리 공격을 위해 사거리를 늘려줄 것을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사거리가 늘어날 경우 500km인 KT즘2를 활용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검토해왔고 수입국이 국제 대량 살상무기 도입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거리를 늘린 국산 미사일의 수출을 잠정 승인한 것인데요. 사거리 증가는 필리핀과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무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화의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방산기업 WBG와 천무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의 무유도탄이 이달부터 전력화됩니다. 무유도탄은 큰 포탄 안에 여러 발의 작은 포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개 넓이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어 강철비라고도 부릅니다. 국방부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무유도탄 최종 수락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됐고 수락시험 이후 이달 안에 천무가 배치된 부대에 무유도탄을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넘어 폴란드를 뚫었고 이제 동남아의 상을 정조준하고 있는 천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